안녕하세요. 이동호입니다. 지난 시간엔 저희가 민주주의가 무엇인가, 그리고 자유민주주의는 어떻게 다른가, 그 다음에 자유민주주의 구성 요건들은 무엇이 있는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입헌주의가 민주주의란 자유주의와 민주주의가 결합한 거고, 그렇다면 개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국가 권력이 무한정 확대되면 안 된다. 그런 취지에서 제한돼야 한다는 사상이 자유주의라고 한다면, 민주주의란 다중의 통치니까요. 그렇다면 오늘날 자유주의가 민주주의 방식을 동원한 게 자유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채택한 건 자유민주주의죠. 그 자유민주주의의 여러 가지 방식 중에 그 내용 중에 입헌주의, 그다음에 국민주권주의, 대의제, 물론 그 중에 1인 1표지도 있습니다만 복수정당제, 이런 요소들이 있는 걸 알아봤습니다. 근데 이제 자유민주주의에는 치명적 약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유민주주의 기본은 개인의 자유를, 권리를 보장하는 체제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 자유민주주의 내에 자유민주주의와 다른, 예를 들면 전체주의 같은 것을 추구하는 집단이 있다. 그렇다면 이들이 만일 자유민주주의에 허용한 그런 권리, 자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자유민주주의와 다른 체제로 가려고 했을 경우에 자유민주주의가 어떻게 그것을 방어할 것이냐, 그리고 방어가 가능하긴 한 거냐 라는 것들이 오랜 기간 내부에서 논의되어 왔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히틀러의 전체주의를 이야기합니다만, 히틀러는 무슨 엄청난 처음부터 공산주의나 독재주의로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아시지만 우리 인류가 만들어낸 헌법 중에 가장 민주적으로 만들었다는 독일의 바이마르 공화국 헌법, 거기에 충분히 인간의 자유와 권리와 평등권들이 보장돼 있죠. 그 체제 내에서 등장했습니다, 히틀러는. 그리고 그 체제 내에서 수상이 됐고, 그 체제를 이용해서 종신제 총통이 된 겁니다. 그래서 독일 사람들은 그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 자유민주주의가 갖고 있는 약점들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를 통해서 내부의 전체주의자들이 자유민주주의가 허용한 자유를 이용해서 다른 체제로 가는, 체제를 전복하는 활동을 방어하기 위한 방법들을 고민했습니다. 그것이 방어적 민주주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양동화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유민주주의의 약점으로 내부에서 적들이,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 말고 다른 체제를 추구하는 그런 적들이 전개하는 체제 전복 투쟁에 대해서 방어 능력이 허약하다. 첫 번째고, 그 다음에 이건 토크빌이라는 사람이 이야기했지만, 토크빌이 미국의 민주주의에서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민주주의는 이제 다수다, 그리고 대세다, 거스릴 수 없지만, 그러나 이 민주주의가 만일 선동가들에 의해서 그 어떤 예를 들면 회의장 내에서 조곤조곤 토론되고 이야기되는 것이 아니라 선동가들에 의해서 그 토론의 내용들이 담장 밖을 넘어서 광장을 향해서 무차별하게 선동되어지고 그게 큰 목소리로 나갔을 때, 그것은 아마 민주주의의 조종을 초래하는 날일 거다라고 토크빌이 예언한 적이 있습니다. 토크빌도 봤지만 그 미국의 민주주의에서 민주주의 약점이 선동가들에 의해서 대중들이 가장 잘 조정당한다, 그런 취약점이 있다고 토크빌이 봤어요. 오늘 양동화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중들이 근시안적의 욕구, 대중들이 가지고 있는 거기에 영합하는 선동정치, 예를 들면 파퓰리즘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인기 영합 정치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에 약하다.
그리고 그런 선동가들에 의해서 휩쓸리기 쉽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 약점이 아까 이야기하는 체제 내부에 다른 체제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전복 활동에 취약하고 그 다음에 선동정치 약하다라는 치명적 결함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지금 저희가 보려고 하는 것들은 우선 체제 내부에 있는 자유민주주의 말고 다른 전체주의를 원하는 그리고 전체주의에 가고자 하는 그런 선동가들의 공격 활동에 취약하다는 점을 좀 살펴봐야겠습니다. 아시지만 우리 민주주의 사회는 모든 개인들에게 자유와 권리를 보장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국가가 제도적으로 보장했고 자유민주주의는 그런 자유와 권리를 국가가 함부로 제한할 수 없도록 만들어놨습니다. 그 상당히 어떤 그런 법적인 그 선을 넘나들지 않는 한 많은 자유가 허용되고 있죠. 만일 체제를 전복하는 세력들이 이런 자유민주주의 허락한 자유를 활용한다면 이건 굉장히 그들에게는 유리한 강점이 되죠. 자유와 권리를 이용해서 공산 전체주의자들이 그런 자유와 권리를 활용하는 전술, 이거를 합법투쟁 전술이라고 그럽니다. 자유민주주의가 보장한 그런 합법 공간 내에서의 전복 활동을 벌이는 겁니다. 물론 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합법투쟁 전술에서는 뭐 사상행과 표현의 자유, 무제한적으로 허용해야 된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 체제 이외에 공산주의를 선전하고 선동할 자유도 허용해야 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마음껏 공산주의를 외쳐도 그것을 사상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제재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하죠. 이번 우리 작년 10월 말부터 광화문 광장에서 최순실 사건을 빌미로 그 엄청난 시위 사건이 촉발됐죠. 그리고 그것이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때 저도 놀랬고 아마 여러분도 놀랬을 건데 중고생들이 시위 현장에 나와서요. 이들이 프랭카드를 내걸었어요. 중고생이 앞장서서 혁명 정권 세워내자. 물론 그 혁명은 자유민주주의와 다른 사회주의 혁명입니다. 사회주의가 답이다 라는 것을 공공연히 떠들어 다니고 그리고 그렇게 해도 아무도 제지하지 않는 그런 자유를 요구하고 실제로 지난 우리 탄핵 정국에서는 그것이 허용되었습니다. 그러한 그 자유민주주의 체제 내에서의 공산주의자들의 합법투쟁 전술, 다시 말하면 자유민주주의가 허용한 그런 자유를 체제 전복 활동에 활용하는 전술들은 그래서 사상의 자유를 요구하고 공산주의를 예를 들면 선전할 자유를 요구하는 그런 것들이 지금 법조계에서 광범하게 퍼졌습니다. 최근 사례인데요. 작년인가 봐요. 군대 내에서 어떠한 그 군인이요. 공공연하게 북한의 김정일과 김정은을 찬양했습니다.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이 친구가 법정에서 섰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무죄 판결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의 법원은 구체적 위험성이 있어야 한다. 그냥 말하는 것만 가지고 할 수 없다. 라고 판결했어요. 그런데 아시지만 지금 대한민국은 여전히 북한이라는 공산 전체주의와 싸우고 있고 군인은 그 최천병으로 있는 조직입니다. 그 조직 내에서 적을 적이라 부르지 못하고 적의 지도자를 찬양하는 것이 공공연하게 일어난다면 그 군대가 도대체 싸울 수 있을까요? 그 군대가 어떻게 적과 목숨을 걸고 전쟁을 벌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오늘 대한민국에 일어난 현실입니다. 이처럼 헌법과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공산 전체주의와 주의자들이 혁명의 정당성을 공공연하게 표현하는 것이 자유민주주의에 허용한 합법적인 공간을 이용하는 전술입니다. 공산주의 중요 전술입니다. 물론 공산주의 전술에는 합법 전술이 있고 비합법 전술이 있고 반합법 전술이 있습니다.
비합법이란 철저하게 그 법이 허용하지 않는 것까지 더 나가는 거죠. 물론 이제 그거는 어떤 투쟁이 돌파구를 열 때는 이렇게 합니다. 뭐 갑자기 기습적으로 공공시설물을 점거한다 할지 파괴한다 할지 이런 것들이 비합법 투쟁이죠. 그러나 지금처럼 법이 허용한 테두리 내에서 우리 사상의 자유를 이용해서 그런 자신의 정당성을 선전한 거 합법 전술이죠. 그다음에 반합법이란 말 그대로 절반 반자입니다. 그러니까 절묘하게 비합과 법이 허용하지 않는 것, 허용한 것을 적절하게 섞는 것. 이 공산주의 투쟁 전술인데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건 합법 전술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양동완이 이야기한 것은 선동가들이 감정에 호소해서 그 국민들의 인기에 영합했을 경우에 자유민주주의가 약하다고 했습니다. 한번 감정에 선동된 국민들은 빠른 시일 내에 이성이 회복되기 어렵습니다. 국민이 이성을 회복했을 때는 이미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와해되어 버렸기 십상이기 때문입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이런 특히 공산주의자들의 인기에 영합한 그런 전술에 굉장히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러나 참 그게 어렵습니다. 아시다시피 일하지 않고 많은 대가를 준다 그러면 그거 싫어할 국민 없습니다. 공짜 누구나 좋아하잖아요. 조금만 일하고 많이 주겠다 라고 이야기하면, 그리고 능력이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높은 임금을 주겠다면 그거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공산주의가 사실은 그런 것들을 선전의 무기로 삼고 있거든요. 그리고 자유민주주의는 자신이 기여한 만큼 보장받는 제도잖아요. 많이 기여한 사람이 많이 받고 적게 기여한 사람이 적게 받는 체제니까요. 물론 그게 정의에 부합하는 행동이죠. 많이 노력한 사람이 많은 대접을 받고 노력하지 않고 기여한 게 없는 사람은 거기에 맞는 작게 받고. 그러나 그것을 불평등 사회라고 공산 전체주의자들은 선전선동하고, 그리고 이제 국민들을 얘기하죠. 야, 부자들에게 세금을 더 많이 걷자. 그리고 혜택을 더 많이 주면 되지 않냐. 집에서 애 낳으면 전부 국가가 기르겠다. 요즘 뭐 그거는 공산주의자 아니라도 지금 뭐 그런 인기 영합주의가 아주 나가고 있죠. 아시지만 그리스가 멸망한 게요, 그런 공산주의자들 아닙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 내에서 그런 인기에 영합한 사람들이 그 인기주의 그런 정책들을 계속 벌이다가 그게 수십 년 쌓여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계속 일자리 만들기 쉬우니까 공무원 계속 늘려나갔고요. 그리스 하나 예를 들어 보니까 지금 CNN 있잖아요. 전 세계를 커버하고 있죠. 미국뿐만 전 세계를. 근데 그리스 국영방송이요, CNN의 인원과 같은 인원을 고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아니, 그리스 국내에서만 하는 방송이 전 세계를 커버하고 있는 CNN의 방송 내용과 거의 똑같은 인력을 소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비효율적이겠습니까? 그럼 전부 세금 내고 버는 사람 없어지고, 그리고 거기에 한번 그 공직에 들어가게 되면 평생을 보장하고, 그리고 일 열심히 안 해도 해마다 계속 임금 올라가고요. 그리고 은퇴하고 나면 정년 보장, 그리고 연금 보장되고 죽을 때까지. 그거 누가 마다하겠습니까? 그러다 그리스가 국가부도 사태까지 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가 최대의 약점 중에 하나가 이런 선동 정치에 약한 겁니다. 한국자유회의가 17년 3월 7일 2차 국민토론회에서, 물론 제목은 체제 탄핵, 이데올로기와 전복 활동이라는 제목에서요, 자유민주주의를 반대하는 반자유민주 세력이 대한민국 체제에 대해서 전복 활동하는 것이다 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래서 자유주의 입장에 의하면은, 자유회의 입장에 의하면은 배후에서 탄핵을 주도하고 있는 공산 전체주의 세력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넘어서서 대한민국 체제를 전복하기 위한 활동이 현 탄핵 정국의 본질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위기는 대한민국과 다른 체제를 지향하는 자들의, 이들이 체제 전복 활동에서 체제 위기가 있다라고 진단했습니다.
80년대 대학가를 장악했던 세력들이 공산 전체주의자들입니다. 이들이 장성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체제 탄핵에 나서고 있다는 거죠. 그동안 체제 전복주의자들은 자신을 위장했습니다. 민주주의자. 아까 이야기했지만 민주주의에는 전체주의적 방식도 있습니다. 인민민주주의도. 그리고 대한민국이 생각하는 자유민주주의도 있습니다. 그 자신을 민주주의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민주주의를 아주 최고의 가치로 이야기했어요. 민주주의란 결국은 평등이라니까. 그러니까 민주주의를 최고의 가치화시키면 그건 평등을 주장하게 되죠. 그러면 사회주의를 주장하는 공산주의를. 민주주의를 극단적 가치로 주장하는 사람은 그 다른 이름입니다. 공산주의를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나 공산주의를 주장하면 국민들로 하여금 지지를 받기 어려우니까 그걸 다른 표현을 민주주의로 표현하는 거죠. 그러나 따져줘야 되죠. 인민민주주의냐 자유민주주의냐. 그동안 체제 전복주의자들은 이렇게 자신을 위장했습니다. 민주주의자로 위장하고 평화주의자로도 위장하고요. 또 환경주의자로도 위장했습니다. 그러나 본질은 체제 전복 활동이었어요. 이것을 지식계가 그동안 용납한 겁니다. 그동안 이 체제 전복 세력들이 자유민주주의가 허용한 그런 자유를 이용해서 대한민국 체제를 자신이 위장을 모습을 가지고 전복을 하도록 지식계가 허용한 것이죠. 이들은 자유민주주의가 허용한 자유를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 아니라 수단으로 활용한 겁니다. 전복주의자는 한 번도 자유민주 체제를 인정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좀 그 이야기를 좀 할 필요가 있는데요. 제가 대학에 들어가서 맨 처음에 배웠던 제 하나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해서 비판입니다. 이렇게 부릅니다. 부르주아 민주주의. 부르주아 민주주의는 부르주아가 자신들의 착취 기반을 위장하기 위해 내세운 체제다. 자신들이 실질적으로는 내용적으로는 피차되고 노동자, 농민들을 도시민들 착취하고 있는데 이것을 위장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게 부르주아 민주주의. 다시 말하면 자유민주주의다. 이 자유민주주의는 없어져야 하는 체제다. 그렇게 배웠어요. 그러니까 대학가 내에 공산주의자들의 처음부터 그들은 한 번도 자유민주주의를 인정한 적이 없습니다. 항상 전복 세력에서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체제 전복, 타도의 대상이었어요. 그래서 아시지만 전두환 정권 타도하자 했지만 사실은 대한민국 체제를 타도하자는 거죠. 체제를 전복하자는 거였어요. 그러나 그동안 한국의 지식계들은 이거를 체제를 보수하는 노력으로 잘못 이해했습니다. 전복 활동은 전쟁을 통하지 않고 체제를 바꾸는 걸 말합니다. 물론 체제를 바꾸는 데는 전쟁을 통해 그날을 정복하는 게 있겠죠. 그러나 오늘 제가 이야기하는 자유민주주의의 취약점은 자유민주주의 체제 내에서 활동하는 다른 체제를 지향하는 전체주의자들의 전복 활동입니다. 이들은 전쟁을 동원하지 않습니다. 선동을 동원합니다. 그리고 대중을 선동합니다. 그리고 결국 마침내 전복 활동에 정당성을 이용하고 전복 활동의 수단으로 이들을 동원하죠. 그래서 전복 활동은 전쟁을 동원하지 않고 특정의 정치 체제를 무너뜨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1975년도에 남베트남이 무너졌습니다. 남베트남이 무너진 건 무기가 없어서도 아니고 당시 북베트남 월맹보다 미국의 지원을 받아 훨씬 더 많은 무기가 있었습니다. 군사력도 많았어요. 무기에는 뭐 서로 상대가 안 됐어요. 그러나 무너졌습니다. 가장 큰 거는 남베트남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자유를 허락했어요. 그 안에 베트콩이 활동했습니다. 그러니까 남베트남 자유민주주의 체제 내에 베트콩이라는 체제 전복주의자들 활동했죠. 이들이 끊임없이 남베트남을 저주하고 전복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끊임없이 자신의 남베트남은 부패한 세력이라 공격했고 무능한 세력이라 공격했고 북베트남이 훨씬 더 우리 민족의 이익에 앞선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이들의 공산주의제 활동 때문에 남베트남의 수많은 국민들은 공산주의제 활동을 마음속으로 지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북베트남이 쳐들어오니까 속절없이 무너졌죠. 이게 체제전복 활동입니다. 그 체제전복은 그렇게 위험한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체제전복 활동도요. 제가 보기에는 지난 80년 이래로 숱하게 진행되어 왔지만 2002년 미선이 효순이 사건, 그 다음에 또 2008년 광우병 사건, 14년도에 있었던 세월호 사건, 그 다음에 결국은 2016년도에 있었던 최순실 사태, 이런 것들이 체제전복 활동,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 허용한 자유를 활용한 전위 활동들의 그들의 전복 활동이 이뤄낸 결과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자유민주주의 약점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